이강민의 잡지사 3월호 18번째 페이지. 과학자이자 소설가이자 방송인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스웨덴 지식 수집가로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또 가슴에 스웨덴 국기 달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교육계, 과학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서 어퍼너 타임인 주기율표. 저희가 52번째 원소 텔루륨에 대해서 텔루륨. 알아보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웠어요. 텔루륨. 근데 저희가 오늘 이제 텔루륨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저희가 텔루륨 곽재식 진짜 작가 재밌는데. 그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찍으셨잖아요. 멘탈 마술. 네, 저를 이제 물 먹인 그 영상. 네. 그거를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답이 물이었어가지고 저를 이제 그렇구나. 골려 먹은 그 영상. 그렇구나.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쇼츠로 올렸는데 이거 원리가 뭐냐? 참고로 이거 서로 짜고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진짜 아니에요. 100% 그건 진짜 아니었죠. 아니에요. 예, 제가 절대 아니고 이거 한 건데 네. 이거는 사실은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쪽으로 네. 이동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거는 더. 사실은 네. 좀 쉬운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우리 잡지사 구독자님 정도 되시면 이거는 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전 모르겠는데. 네,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예요. 그때 오다 가다 본 눈치로는 우리 이강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40%는 이미 원리를 좀 짐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가지고 더 고민하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그냥 거기 생각을 멈추셔서 그런데 네. 거의 눈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알아내신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형식이었습니까? 연출한 거는 이게 쓴 거를 알아낸다라는 그렇죠. 방식의 그게 네.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주입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써놓은 그거를 가지고 네가 뭐가 쓴 건지를 예언할 수밖에 없도록 너의 마음을 내가 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PD님의 힘까지 빌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강력한 초능력 에너지를 이강민 선생님의 두뇌 속에 주입을 해가지고 물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보니까 제가 미리 써놨던 그 물과 꼭 맞아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게 힌트예요? 그렇게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뭘 쓴 건지 약간 투시 같은 걸로 알아내는 그런 느낌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깝습니다. 더 이상 힌트 드릴 수 없어. 연출은 생각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언한 대로 이강민 선생님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연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쓴 거를 몰래 알아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가 사실은 적용이 된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다 아셨어요.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셨고요. 그 영상 보시고 지금이라도 좀 비법 아시는 분은 슬쩍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로 이거 도저히 아직까지 댓글도 안 달렸고 나는 너무 궁금하다 싶으신 저희는 분들 아무도 위해서 감을 못 제가 잡고 진짜 있습니다. 힌트 하나만 살짝만 더 드리면 저는 사실 이거를 어디에서 알게 됐냐면 옛날에 이제 추리물 형사가 범인 잡는 이야기 중에서 미국에서 나온 걸로 형사 콜롬보라는 시리즈가 1970년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사 콜롬보의 한 내용 중에 이게 나옵니다. 형사 콜롬보의 내용 중에 왜 공개를 안 이 하시는 거예요? 수법을 쓴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마술사도 이렇게 꺼드럭거리진 않을 것 그걸 같은데. 보고 이런 원리구나. 언젠가는 이걸 내가 한번 써먹을 때가 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거를 본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만에 제가 써먹은 거다. 제가 물이라고 쓸 때도 일부러 약간 페이크 드리려고 두 글자 쓰는 척했거든요. 마음으로 유도하려고. 이상한데 비법을 아시는 분은 좀 대신 좀 시원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찝찝하게 오늘 원소 얘기해 보겠습니다. 텔루륨 이야기. 52번 원소인데요. 텔루륨 원소 너무 오랜만이다. 텔루륨 진짜 너무 재밌는 원소인데 그래요? 텔루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사실은 참 많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이렇게 한 회를 다 투입해가지고 텔루륨 이야기만 하는 방송은 아마도 사상 처음이지 않았을까. 새삼스럽게. 단군 이래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해볼 정도로 텔루륨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텔루륨 되게 낯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군데군데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전자 부품 같은 곳에서 굉장히 특수한 곳에 국방 용도로도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물질입니다. 1782년에 독일의 프란츠 요제프 뮬러 폰 라이헨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던 금광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금광이요. 멋진 분이시죠. 프란츠 요제프 밀러 폰 라이언슈타인. 금광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니. 이름을 보니까 이분 분명히 귀족이셨을 것 같은데 예. 금광에서 자기가 직접 캔다고 금광을 관리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금광이 있는데 아버지 금광에서 뭐 돈 좀 많이 벌리세요. 제가 과학 연구도 옆에 가서 조금 해도 될까요?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 금광에 관련된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금광에서 캐는 그런 금덩어리들을 보다가 예. 그 금덩어리들이 박혀 있는 돌 중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좀 가치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그 전에도 그거를 본 사람들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폰 라이언슈타인 이분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금속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발표를 해가지고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뭐다라고 지목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가지고 1798년에 클라프로트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그거를 정말로 순수하게 분리를 해내는데 성공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새로운 금속이구나. 새로운 지금까지 거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금속 원소구나라고 해가지고 텔루륨이라는 이름도 붙이게 됐죠. 참고로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로부터 다시 19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1817년에 이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 비슷한 류의 실험을 하다 이분은 뭐 황산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잡 물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안에 뭐가 있나 찌꺼기에 무슨 성분이 있나 이런 거 분석을 하다가 이 텔루륨이 있는 줄 알고 이 얘기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텔루륨이 있는 줄 알고 황산 속에 텔루륨도 들어있네라고 했었는데 이게 텔루륨이 아니고 새로운 거다라는 거를 알아내가지고 그 금속의 이름을 셀레늄이라고 붙였고 그래서 베르셀리우스가 셀레늄이라는 거를 그때 텔루륨 찾다가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착각한 게 텔루륨이었구나. 사실을 앞서서 셀레늄 표현을 하다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원래 착각하기 전에 원래 원조로 먼저 나온 거는 텔루륨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왜 텔루륨입니까? 텔루륨 왜 텔루륨이냐? 옛날에 이야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꾸 복분자 아저씨처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야기 참 재밌는데. 이야기 진짜 참 재밌는 이야기. 이거 진짜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만 이거 다 하지도 못하고 몇 분 지났다고 7분 지났는데. 옛날에 연금술사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의 성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학적인 측정 대상으로 나오는 객관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기운 신비로운 어떤 마법적인 힘 같은 것으로 다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그걸 배운 우리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어떤 것에는 다 음과 양이 있다. 음양의 기운의 조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뭐 화수 목금토 5가지 오행의 기운의 조화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하고 비슷하게 중세시대 유럽의 연금술사들도 그런 식으로 어떤 물질마다 다 어떤 마법적인 기운 같은 게 스며 있다라고 다들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늘에서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입니까? 그럼요. 놀랍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들이 다 어떤 신비로운 신령이나 요정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 저렇게 반짝이고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별들과는 아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대부분 좀 크고 번쩍번쩍 더 밝게 보이는 것들 5개를 특별히 행성 플래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런 플래닛이 행성이 만약에 하늘에 89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를 안 했을 거예요. 89개를 다 일일이 배우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고. 근데 하필이면 행성이 5개가 5개 딱 보여요. 사실은 눈에 이거 전에도 한번 오다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눈에 불을 켜고 보면 사실은 6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로 찾아낸 게 천왕선인데 대충 보면 천왕선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5개가 딱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성까지. 별이 5개 딱 행성이 5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에 좋잖아요. 사람의 손가락도 5개고 뭔가 5개라는 게 좀 이러면 뭔가 뭐 또 갖춰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이파리도 막 5개인 것 같고 뭐 5개라는 게 동서남북 중앙하면 5개 아니야? 뭐 이렇게 뭐 5이라는 숫자는 꽤 맞추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 세계의 만물을 이루는 행성들이 세계의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하고 다 하나씩 맞아떨어진다라고 해서 화, 수, 목, 금, 토라는 5개의 그 기운의 이름을 오행의 이름을 행성에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래서 뭐 그게 행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유럽의 연금술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그런 행성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였죠. 아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의 이름을 붙였죠. 유럽 사람들은. 네. 예를 들어서 화성 영어로 뭡니까? 마스. 무슨 뜻이죠? 그 전쟁의 신.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온 거 아닙니까? 로마 신에 그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그게 지상에 있는 금속 원소 하나하고도 뭔가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운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화성, 마르스, 전쟁의 신. 네. 우리 주변에 흔한 금속 중에 뭔가 전쟁에 쓰일 것 같은 금속 뭐가 있습니까? 철. 그래서 화성은 철의 기운과 통한다. 이런 식으로 멋있는데? 중세 유럽 사람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작당에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수성 뭐겠습니까? 수성은 쉬워요. 순. 머큐리니까 예. 이건 되게 좀 성의 없이 갖다 붙인 것 같죠. 예. 순, 머큐리 이러면서 성의 없이 갖다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화성이 철이니까 철만큼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주피터. 그런 좀 그럴 듯한 거 좀 많이 쓰이고 좀 눈에 잘 띄는 거 이런 거 주성.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화성만큼 지구에 가까이 있고 크게 보이는 게 사실 화성보다 훨씬 더 밝게 보이죠. 보이는 게 금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너스. 네, 금성이잖아요. 예. 그럼 금성의 철은 화성이 벌써 가져갔고 네. 그죠? 그럼 금성이 철 다음으로 좀 만만하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은 현대 사회에서는 철보다는 철 다음으로 올 만한 금속하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예. 근데 우리 알루미늄 편할 때 말씀드렸죠.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홀에루 공정이라는 공정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렇게 쉽게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성이 알루미늄의 기운을 품고 있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철 다음으로 나올 만한 화성에 건줄 만한 금성을 상징. 구리. 구리. 그래서 구리, 금성, 비너스, 아름다움의 여신 구리에 좀 갖다 붙였어요. 약간 갖다 붙였죠. 예.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목성은 주석이고 토성은 나비고 뭐 이런 식으로 기운이 통한다는 식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예. 해와 달은 뭘로 했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금술사들이 그 금속을 수많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텔루륨이랑 무슨 상관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금속이 5가지, 6가지 이 정도가 아니네. 수십 가지가 있네. 이런 걸 그렇죠, 알게 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저머니움, 게르마늄 이런 것처럼 자기 민족 나라 이름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갈리움도 프랑스 고울족이 샀던 갈리아의 땅에서 나온 거죠. 자기 지역 이름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 클라프로트 같은 경우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멋있게 이런 중세 연금술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런 행성 이름하고 금속 이름하고 통하게 하면 좀 멋있겠다. 행성이 나오는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도 많이 붙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천왕성이라는 게 좀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라누스인가? 맞아요. 우라누스. 그럼 뭐예요? 금속 원소는 우라늄. 뭐예요? 우라늄 그래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텔루륨 만든 사람은 우라늄도 벌써 갖다 붙였고 그러네. 그래서 난 뭐 하지라고 하다가 네. 방실상에 전화를 한 거죠. 지구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동설이라는 게 이때는 다 상식이 된 시대니까 지구도 태양계를 도는 행성 중에 하나잖아. 지구? 우리 지구도 써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내 금속 행성이 다 떨어진 줄 알았지 사실은 지구도 행성이라고 이러면서 지구 땅이라는 뜻을 따가지고 텔루륨이라는 그 텔루르 그게 지구라는 뜻입니다. 지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연금술적인 의미로 텔루륨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텔루륨인 줄 알았다가 새로운 원소를 찾아낸 베르셀리우스는 텔루륨 지구라고 그냥 비슷한 거 찾아나는 게 달 하자 달 이렇게 해가지고 달이라는 뜻의 셀레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군요. 하나 넘어가기 전 하나만. 근데 원소 얘기하실 때 텐션이 좋으시다. 하나만. 원소 얘기할 때 너무 멋있어요.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금술적으로 이렇게 금속 원소에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를 우리나라의 고대 과학자들, 화학자들도 좀 시도를 했거든요. 우리도. 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2000년대 정도 돼 가지고 좀 근래에 밝혀진 그런 좀 재밌는 사실로 신라의 북쪽에 있던 발해에서 활동했던 이광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광현. 이광현이라는 이분이 이 발해 분이신데 이분이 발해 분이신가 지금부터 1000년도 더 전에 활동하신 분이죠. 이분이 신선이 되는데 성공했다. 라는 소문이 바다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해객이라는 그런 멋있는 이름도 붙인 겁니다.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손님 이런 뜻이죠. 해객. 네. 그래서 육지에 함부로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바다를 이렇게 딱 떠돌아다니는 신선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객이라는 별명을 붙었기 때문에 이분의 지식에 대해서 쓴 책 이름이 해객론인데 멋있는데. 해객론에 보면 이분이 그런 걸 연구를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물질 속에 있는 좋은 기운만 끌어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는 좋은 기운이 무슨 뭐 금속 속에 스며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화학일 뿐이에요. 그거를 잘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면
그걸 먹었을 때 사람을 신선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막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바꿔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책에다가 막 실어놨거든요. 네. 거기 보면 그 내용을 해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냥 직역을 해도 도저히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 그 만들 수 없는데 지금 봐도 근데 거기에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옛날에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행성마다 뭐 5가지 기운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놨다면 이제 이 이광현 이분은 이제 중국에 있는 지식이 많이 들어온 발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양을 조합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풀었어요. 예, 어떻게요? 양을 상징하는 2개의 금성으로 예. 이분은 연과 홍을 이야기를 했어요. 연홍이 뭐죠? 연홍을 잘 조합을 하면 예. 연홍 이거 막 설명이랬어요. 연홍을 조합해서 용호가 이루어지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용이 용과 호랑이를 뜻이야. 약간 사이비 느낌 나는데. 용과 호랑이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 뭐 알 수 없어요. 예. 여기서 연과 홍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 옥편에서 연과 홍의 뜻을 찾아보면 연은 납이라는 뜻이에요. 납연. 홍은 찾아보면 뭔지 아십니까? 수은이라는 뜻이에요. 납과 수은. 그래서 납과 수은을 주재료로 사용하면 뭐 신선이 될 수 있는 약을 그거 먹으라고? 만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딱 들어도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환각. 이거 먹으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지. 그래서 다 사람의 신경과 뇌가 망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찾아올 뿐이다. 수은 중독쟁이였구만. 모르죠. 이광현 선생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더 놀라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수은과 납을 아무리 조합을 해봐야 사람의 뇌를 파괴해서 환각을 일으켜서 신선이 된 게 아닐까라는 환각 정도는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사이비네, 이제 사이비. 쓰러지겠죠. 네. 예, 뭐 그 이상 진짜 신선이 됐으면 제가 이광현의 잡지사로 바꿉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텔루륨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름과는 다르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텔루륨의 양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금보다도 적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왜 희귀하며 또 어떤 특성을 가진 원소인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기율표의 뒤쪽에 있는 원소들이 이거 예전에 수소, 헬륨 이런 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주에는 원래 우주가 처음에 빅뱅 대폭발 이후로 탄생돼가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수소밖에 없었는데 그 수소하고 헬륨이 좀 있었죠. 수소하고 헬륨 아주 약간 리튬 이 정도 있었는데 원래 그러니까 주재료는 수소예요. 대체로 수소밖에 없었던 세상이 우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소가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고 맞지. 그 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수소가 서로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융합되면서 다른 수많은 원소들이 점점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철까지. 그렇죠. 네. 철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철 이후로는 뭐 초신성이 폭발한다든가 중성자 별들이 서로 충돌을 한다든가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야 겨우겨우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들러붙어서 생기는 더 무거운 원소들일수록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은 다들 뒤로 갈수록 별로 없어요. 수소, 헬륨 이런 게 널려 있고 예. 산소, 탄소 이런 게 널려 있고 금, 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주기율표 뒤쪽에 있는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도 52번이면 그래도 중간 정도잖아요. 52번이면 벌써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요, 시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없기 쉬운 그런 원소인데 네. 그래도 좀 생산을 해보면 생산돼서 나오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왜요? 이거 재밌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왜요? 그래서 비방용인가요? 그래서 예. 아까 이거 얘기하죠. 이거 얘기해야 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금 관리하다가 이거 라이언슈타인 이분이 폰 라이언슈타인 이분이 처음에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 같은데 이게 껴 있다가 나오는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1893년에 호주에서 그때 골드러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금 캔다고 난리를 치던 시절인데 금 캐다가 여기저기 캐면서 금 있다라는 곳에 캐다 보니까 금이 아닌 이상한 잡다한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잡다한 그냥 돌인가 보다. 이건 그냥 자갈인가 보다. 돌멩이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갖다 버린 돌이 있었습니다. 캤는데 돌멩이 캔 게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도로 같은 거 까는데 이런 데 써버렸어요. 자갈 돌 뭐 이런 거니까. 좋은 거였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텔루륨하고 금이 섞여 있어가지고 색깔만 그런 식으로 보인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금도 섞여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3년인가 지나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도로를 다시 뜯어가지고 도로 밑에 깔린 그 텔루륨이 금하고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냈으니까 도로를 다시 떠가지고 거기서 금을 다시 녹여서 추출을 해가지고 금으로 그걸 다시 다 바꿨다라는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죠? 금에 그런 식으로 섞여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뭘 보면 뭘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주기율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진짜 수없이 많이 써먹었던 그 규칙. 세로로 같은 줄. 아래 위로 세로로 같은 줄에 있는 건 성질이 비슷하다.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금에 텔루림이 껴 있을 수 있다면 그 아래 위로 있는 것 중에도 텔루림이 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은에도 텔루림이 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죠. 금하고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은도 금만큼 흔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살짝 한 줄만 더 살펴보면 구리가 있어요. 구리. 구리가 같은 줄이에요? 같은 줄이잖아요. 같은 줄이군요. 네. 예. 구리 CU. 아, 브리즈만 경찰. 그 밑에 AU. 예. 네. 예. 예. 그래서 같은 줄이구나. 같은 줄에 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구리에 텔루림이 금 옆에 텔루림이 껴 있듯이 껴 있는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11번 그 라인이구나. 예. 그래서 1893년에 호주의 그 금광에서 사람들이 텔루림 섞여 있는 금을 몰라서 착각한 거는 하나의 소동일 뿐이었지만 네. 그 원리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그러면 구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용도로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네.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구리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무슨 녹그릇, 유기, 노쇠 그릇 이런 거 다 구리잖아요. 네. 말씀드렸죠. 구리 편하면서 구리 편하다 보면 청동 편, 틴, 주석 편하면서 더 많이 말씀드렸겠다. 구리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예, 그렇죠. 구리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돌 속에 박혀 있는 구리 속에서 순수한 구리만을 추출해내는 그런 공장을 거대한 규모로 세계 각국에서 많이 돌립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크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리 공장에서 순수한 구리를 뽑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들 중에 텔루림이 남아있는 수가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텔루림만 따로 뽑아내는 식으로 현재 텔루림을 상당히 많이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에서 이런 금속 계통의 그런 물질들을 잘 뽑아내는 그런 화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네. 이런 텔루림을 뽑아가지고 여기저기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업을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요. 또 하나 더 꼽는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국이요. 아야, 중국도 많습니다. 스웨덴이 또 잘해요. 스웨덴. 중국도 많습니다. 중국도 맞아요. 중국도 맞고 스웨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이 짭짤해 보면. 네, 그래서 중국이 이 텔루림 공급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 말고 뭐 텔루림 자체가 많이 껴있는 돌을 아예 캐가지고 뭐 하는 그런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텔루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 추출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네. 스웨덴 회사도 이거를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저기 전에 뭐 인디움 이런 거 하면서 우리나라 인디움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이 뽑아내는 회사가 맞아요. 우리나라에 있다 이런 수출도 말씀드렸죠. 한다고. 예.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인디움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그 회사는 구리를 주력으로 하진 않습니다. 네. 그 회사는 아연을 주력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아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거기 있는 성분을 분리하고 하다 보면 텔루림이 껴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놔가지고 꽤나 짭짤하게 이 텔루림 제품을 생산합니다. 거의 연간 200톤 가까이 생산해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 한 회사에서 그 200톤 회사에서? 넘는 수도 있어요. 야.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세계적인 주요 텔루림 물질 공급 업체라고 할 정도로 되게 커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스웨덴 업체 같은 경우에 이 업체도 텔루림 전문 업체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하고 이 사업하는 방식 거의 비슷해요. 구리나 아연을 돌 속에서 뽑아내는 그 화학 기술을 이용하는 그 재련 산업 그걸 합니다.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생각까지 못했겠죠. 그냥 돌 속에 들어있는 구리 뽑아가지고 구리 순도 높게 뽑아가지고 전선 만드는 회사에 잘 팔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캘 수 있는 구리 돌이 없으면 딴 나라에서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수입이라도 해와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쪽쪽 순수한 구리만 뽑아내는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리 정도 뽑아내는 사업에서는 여기저기 경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구리만 캐가 뽑아가지고 못 살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스웨덴이 화학 잘하는 베르셀리우스의 후손들이 그렇죠. 생각을 한 거죠. 예. 여기 들어있는 찌꺼기로 버리는 것 중에 그 우리 히토리 편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런 금속들은 뽑아내고 나면 돌 속에 그 금속이 안 되는 성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리게 됩니다. 예. 그 쌓여만 가는 그 돌 찌꺼기 사이에서 네. 좀 의미 있는 성분, 팔기 좋은 성분이 있을 게 뭐가 있느냐를 탐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말하자면 버리는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는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술만 있다면 우리가 뭐 팔 수 없겠느냐를 판단을 하다가 네. 우리나라의 이 텔루림 뽑아내는 공장 울산에서 돌아갑니다. 예. 우리나라의 울산에 있는 사람들 참 그러고 보니까 울산에 말매의 눈물도 울산으로 왔는데 이렇게 비슷한가 두 나라의 상황이 스웨덴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울산 사람들처럼 예. 야 이거 구리나 아연 같은 거 뽑아내고 남은 이 찌꺼기에서 텔루림 같은 거 뽑아가지고 팔면 텔루림 그렇게 귀하다면서 팔리겠다라고 해가지고 파는 사업을 하는 좀 우리의 경쟁자이자
동지이기도 한 형제 그런 나라가. 형제. 예. 그러니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같은 나라,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워낙에 광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거 잘 하거든요. 우린 보법이 네. 달라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 말고 이렇게 기술력으로 재활용. 재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방향에서는 이 스웨덴 회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동지이자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자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연간 200톤 뽑는데도 이게 비중이 상당한 수준인 거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는 않은 건가요? 쓰임새는 꽤 많아요. 꽤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대량으로 많이 아직까지는 네. 대량으로 많이 소요가 안 돼서 소량으로 그렇습니다. 쓰는구나. 일단 예. 이거 진짜 재밌는데. 뭐요? 이거 텔루림 용도. 아, 일단 용도. 텔루림 용도 중에 일단 네. 쉬운 거부터. 네. 용도를 생각할 때도 이거 참 너무 재밌고 신난. 용도를 생각할 때도 우리 이렇게 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거요? 뭘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무슨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 네.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세로줄에서 쳤죠. 그거를 네. 대체하기 네. 위해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거를 많이 뽑았었죠. 보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텔루림이 있는 줄에 있는 원소 중에 예. 좀 쉽게 좀 많이 익숙한 거 뭐가 있나 살펴보면 네. 산소가 있고 황이 있어요. 그죠? 산소랑 황이 있네요. 산소랑 황이 같은 줄이에요. 그죠? 네. 산소는 워낙에 넉넉하기도 하고 산소는 워낙에 화학 반응을 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텔루림을 쓴다라는 거는 좀 하기 어려운 발상이고요. 네. 황 대신에 텔루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황 대신에 텔루림을 텔루림을 쓴다. 황의 용도 중에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브라스밴드요. 예? 그 아닌가? 브라스 밴드는 아니구나. 우리 구리하고 아연할 때 했던 거고요. 너무 제가 황 뭐 생각나는 거 용도 있으십니까? 유황온천이요. 맞아요. 그게 네. 황이긴 한데 네. 황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황 할 때 우리 저기 말짱 황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황은 아니고요. 네. 우리 뭐 사랑의 원소. 사랑의 그 원소, 핑크빛 옥시토신 뭐 가득한 이런 거 썸네일. 하면서 황이 옥시토신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두 개를 달라붙게 해주는 맞아요, 그 역할을 맞아요. 하는 게 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옥시토신을 만들 때 뭐 황 대신에 텔루림을? 텔루림을 쓰면 뭐 사랑의 묘약이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생각해본 사람도 있었겠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게 황이 다른 원자들을 엮어주는 용도로 쓰기가 맞아요. 좋기 때문에 고무에다 황을 약간 타주면 고무가 탱탱해진다라고 해가지고 현대 고무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다 가황 공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더 탱탱해진 고무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고무 제품들을 만든다라는 걸 황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을 타가지고 고무를 탱탱하게 해줄 때 황 대신에 텔루림을 쓴다라는 발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텔루림 덩어리를 넣지는 않고요. 보통 TDEC라고 해가지고 텔루림 디에틸 디티오카바메이트라는 그 물질을 황하고 텔루림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요거를 살짝 타줍니다. 예. 이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거를 넣어주면 진짜 고무가 좋아진다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혹시 이 TDEC 업계에서 쓰시는 분들은 진짜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TDEC 많이 합니다. 예. TDEC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넣으면 고무가 진짜 질기고 오래 간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 들어갈 때 텔루림을 넣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텔루림 이용한 TDEC를 사용해서 고무 중에서 그렇게 질기고 오래 가야 되는 그런 것 좀 어떤 거 있겠습니까? 뭐 여차하면 타이어 이런 거도 쓸 수 있겠죠, 그죠? 타이어. 타이어 못지않게 더 질기고 오래 가야 되면 좋은 거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고무. 주로 그런 요즘에 가만 보면 기계 장치에도 돌아가는 두 개의 축을 연결해 놓을 때 이런 벨트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경우 있죠. 아니면 뭐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데 그럼 거기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가지고 쭉 굴러가게 하면서 작업을 할 텐데 그런 거를 올리기 위해서 고무 링을 걸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뭐 고무총 쏘는 뭐 조그마한 노란색 고무 링 걸어 놔 가지고 그걸 견디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좀 좋은 고무 튼튼한 고무를 써야 되는데 TDEC 이 텔루림 들어가는 물질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 만들 때 TDEC 쓰면 훅 좋아진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업계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긴 쓰입니다. 업계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 약간 좀 이게 좀 영업 비밀 이런 측면이 있어 그런지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고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텔루림 계통 물질들은 황이 냄새가 나잖아요. 기억나세요? 황할 때 황하고 세상에서 제일 흔한 원소인 황하고 수소가 결합하면 황화수소가 되는데 화장실 황화수소가 냄새. 전형적인 화장실 썩어가는 물질 냄새. 계란 썩는 냄새라고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게 계란 썩는 냄새가 아니고 사실 계란 썩을 때 황화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란 썩는 냄새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텔루림으로 만든 물질은 냄새가 지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마늘 냄새가 난다, 무슨
채소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 것들이 텔루리움 계통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네. 황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죠. 타이어에서 나는 냄새도 약간 구릴 때 있긴 한데 그런 건 아닌가? 그거는 이제 황계통 냄새로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황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예. 의외로 텔루리움 좀 요즘 타이어는 좀 쓰나? 그래서 아. 의외로 텔루리움 냄새인 거 아니에요? 또 네. 혹시 이 타이어 업계에 계시면서 이 정도는 공개해도 기밀 아닐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런 용도보다 더 많이 쓰이는 용도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지금 아까 제가 TDC 고무에 쓰는 용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인다는 자료는 좀 잘 못 본 것 같다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진짜 많이 쓴다라고 하는 쪽이 좀 따로 있습니다. 아, 어느 쪽이냐? 쪽일까요? 어느 쪽이냐? 어느 쪽이요? 예. 아, 이것도 진짜 그 파고 들어가면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우리가 파시죠. 반도체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네. 최초의 반도체는 게르마늄, 저마늄으로 만든 트랜지스터가 최초의 반도체다라는 예. 거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를 훨씬 더 흔한 규소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에서 큰 족적을 남기셔서 우리가 다 실리콘 규소가 반도체 기본으로 가게 만드는 그 계기 발명을 해낸 해병대 분이 출신 강대원 박사님. 그렇습니다. 강대원 해병대 출신이라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닌데 예, 인상적이었어. 하여튼 예. 강대원 박사님이 예. 이 게르마늄을 규소로 대체하는 그런 쪽으로 길을 하나를 텄죠. 모르펫. 모스펫이라는 걸로 길을 하나를 텄죠. 네. 딴 걸로 대체하자는 쪽의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소편 할 때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네. 게르마늄의 위쪽이 세로줄로는 이미 한번 파봤으니까 네. 게르마늄의 왼쪽으로 한 줄 옆에 있는 거하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한 개 옆에 있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쓰면 게르마늄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좌우로도 꽤 돼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번도 사실은 없었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예. 이 전자가 직접 오고 가는 반도체의 세계에서는 이게 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마늄하고 네. 아래 위로 하는 게 제일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그거는 이제 강대원 박사님이 벌써 한번 해먹었으니까 다른 것도 생각해 보자. 게르마늄 한 칸 왼쪽에 있는 거하고 한 칸 오른쪽에 있는 걸 조합하면 게르마늄처럼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발상으로 네. 우리 비소편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갈륨하고 비소를 동시에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는 발상이 있어서 이걸로 하면 규소 반도체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도 한 4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뭐 강대원 박사님 요 계통의 기술을 이용한 규소 쪽이 발전하는 게 계속 흐름이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대체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 비소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갈륨하고 비소가 됐으니까 갈륨의 한 칸 밑에 있는 거, 비소의 한 칸 밑에 있는 거 주기율표상에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듐하고 안티모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발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뭐 있어요. 거기서 한술 더 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더? 한 칸 옆으로 좌우만 하지 말고 두 칸 옆으로 좌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데 도전한 분이 계세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시도 중에 하나 된 게 카드뮴하고 텔루륨입니다. 그래서 카드뮴하고 텔루륨을 조합을 하면 게르마늄이나 규소가 반도체가 되듯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돼? 그래서 이거를 카드뮴 텔루라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텔루륨화 카드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원소기로 쓰면 카드뮴이 CD고 텔루륨이 T이기 때문에 CDT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CDT 누가 이런 식으로 반도체 비슷한 그런 기술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CD가 뭐 약자고 뭐 컴퓨터라이즈드 다이오드 뭐 이런 거 아니고요. CD 카드뮴, T 텔루륨이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CDT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데. 왜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어떨 때는 전기를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안 통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규소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저마늄, 게르마늄 할 때도 그 이제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그 조건으로 빛을 쪼여주면 전기가 통하고 빛을 안 쪼여주면 전기가 안 통한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반도체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요즘 주로 많이 하는 게 실리콘으로 규소로 반도체를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햇빛이 뭉태기로 들어오면 전기가 팍팍 잘 돌게 해가지고 태양광 전지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태양광 전지의 주류는 요즘 세계에서 태양광 제일 크게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용량을 흔히 1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이 원자력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네. 중국이 태양광을 몇 기가와트 정도 할까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인데 네. 크게 잡아서 200기가와트. 200, 네. 최소 400 이상은 봅니다. 와. 700, 800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소 400으로 봅니다. 스케일이 다르네. 물론 원자력 발전소 400개 지어놓은 거하고 태양광 400기가와트 지어놓은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소는 밤 되면 다 꺼지잖아요. 아, 원자력 그렇죠. 발전소는 밤에도 네.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게 네. 똑같지는 않은데 네.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설치할 뿐만 아니라 네. 그 태양광 소재 부품 설비도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듭니다. 음. 그래서 자기 나라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니까 대량 생산해가지고 싸게 생산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력을 가지고 해외에 더 싼 값으로 막 팔고 막 이럽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의 태양광 시장을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본 재료가 규소입니다. 규소. 규소. 반도체를 예.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규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국이 이게 다 휩쓸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거지 않습니까? 햇빛만 맞으면 전기가 나온다라는 게. 네. 그럼 중국을 이길 방법이 뭐냐?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이 규소로 하는 거는 이거 쉽지 않고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네.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야, 우리는 게르마늄, 저마늄으로 해볼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런 식으로 실리콘을 규소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미국 회사에서 크게 해요. 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밀어붙인 게 실리콘이 규소가 반도체라서 태양광을 만들 수가 있었고 게르마늄, 저마늄이 반도체라서 태양광을 만드는 데 쓸 수 그렇죠. 있었다면 그렇죠. 딴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갖다 대보자라고 하다가 카드뮴, 텔루륨으로 만들면 규소 실리콘으로 하는 거 못지않게 좋다라는 거를 알아내가지고 이거를 미국 회사 한 군데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습니다. 아, 못지않게 좋구나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예. 해보면 예. 중국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려 놨겠어요. 예. 이거 경쟁을 해보면 경쟁이 조금 밀려요. 카드뮴, 텔루륨 생고생해가지고 그렇죠. 카드뮴, 텔루륨 아직 얼마 구해가지고 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후발 주자니까 예. 규소 중에서 제일 잘 되는데 하고 해보면 조금 밀립니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 정도 장점이 있다, 상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 만드는데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그래요? 규송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네. 그래서 잘만 하면 이게 단가를 더 낮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질적인 돈으로 지불하는 단가보다도 예. 제조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 자체가 적다라는 거를 좀 많이 내세워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중국에서 규소로 태양광 전지를 만들 때 뭐 전기나 열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 만드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했다라고 하면 뻘짝지근한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카드뮴, 텔루륨, CDT를 이용하면 훨씬 더 그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면 중국에서야 우리가 더 싸게 하는 방법 개발할게. 중국에서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CDT 하는 쪽에서는 어떤 것도 많이 내세우냐면 우리는 이걸 훨씬 더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도 많이 내세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태양광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 중국의 이 규소 이 일변도를 엎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열심히 하는 미국 회사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도 이 CDT 카드뮴과 텔루륨 쪽으로 카드뮴 텔루라이드 쪽으로 어떤 새로운 태양광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텔루륨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어떻게 기술이 갈지는 좀 봐야 돼요. 아 주식 사야 네, 되나? 봐야 돼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미래다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네. 더군다나 기술적으로는 재밌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항상 이제 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되게 크려고 하는데 예. 중국에서 규소로 잘하던 그런 회사에서 그럼 우리는 더 싸게 할게. 예. 우리 어차피 400기가와트, 600기가와트, 700기가와트 이 정도로 큰 규모로 하는데 네. 우리는 개당 하나 파는데 돈 1원씩만 남겨도 우리는 돈 벌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경쟁할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해 보면 이 CDT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산업계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야 우리 태양광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네. 이걸로 그냥 하던 것만 계속하지 말고 우리도 미래에 투자하자. 우리 텔루륨도 거기도 중국에 CDT 많이 하면 나는데 되지. 예. 야 한국에서 텔루륨 좀 사와라고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연구 예. 계속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미래에 어떻게 갈지는 또 봐야 되는 불확실하네요. 문제이긴 한데 예. 요즘은 텔루륨이 소모되는 소비처 하면 이쪽으로 소비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태양광 쪽으로 소비되는 게 거의 제일 많다라고 할 정도로 야. 왜냐면 태양광은 넓게 많이 까니까요. 네. 제일 많이 깔리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네요. 아 이거 좀 더 하게 하나만 더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얼추 찼는데 아 벌써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 아니, 그럼 두 개만. 아 그래요? 여기서 아니, 오늘 저두 개만 두 개만. 많이 한 거.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많아. 아 텔루륨 너무 소자로 재밌는데. 구성해 주세요. 소자로. 소자로 두 개만 할게요. 예, 소자로. 소자로 두 아 개. 이거 소자. 예. 소자로 두 개만. 네, 네. 너무 아쉽네요. 텔루륨 진짜 전국의 텔루륨들이 울고 있습니다.
일단 소자로 두 일단 개 하시죠. 두 개. 예. 두 개. 예. 아까 거기서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예. 이야기로. 아까 CDT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딴 이야기하면 딴 원소 이야기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빛 감지기로도 쓸 수 있겠죠. 빛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전기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네. 빛 감지기로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CDT로 태양광 전지 만든 다음에 빛 감지기로 이러면서 써도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손으로 잡고 있으면 눈 감고 손으로 잡고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찌릿찌릿 전기 온다. 너 불 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눈 감고 있어도 그래 알 수 있어요. 네. 전기가 나오니까.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예민하고 강화시켜서 만들면 정말 정밀한 약한 빛도 감지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적외선처럼 눈에 안 보이는 빛을 감지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CDT에다가 이 수성, 머큐리, 지해 물질은 아니지만 네. 수은을 좀 타주면 HGCDT라고 이걸 합니다. 수은 예. 기호가 HG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HGCDT를 만들면 그걸 머큐리 카드뮴 텔러라이드라고 해요. 약자로 MCT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조합해서 나오면 아주 민감하고 독특한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그 조합을 어떻게 했냐, 진짜. 그러니까 이거 CDT가 된다라는 거를 본 거는 벌써 1950년대 이걸 알아냈어요. 네. CDT가 빛과 반응한다라는 걸 알아낸 자체는. 예. 그래서 그거를 한쪽으로는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태양광 전지를 만들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적외선 감지 장치를 만든 거죠. 적외선 감지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텔레비전 리모컨 뭐 이거 만드는데 썼느냐? 그게 아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안티모니 편 이야기하면서 안티모니도 얼마 우리나라 안 회사가 됐어요, 만들 수 있다 안티모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안티모니 이야기하면서 예. 사이드 와인더 방울뱀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AIM 9이라고 하는 미국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네, 비행기에서 달고 다니다가 적의 비행기를 맞출 때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네. 이게 열을 추적하기 때문에 열기에서 발생되는 적외선을 따라간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그 적외선 추적하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안티모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적외선을 추적하는 그 장치 적외선 감지기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 미사일 말고 조금 더 화끈하고 조금 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텔루륨을 사용하는 HGCDT를 이용한 그런 거를 사용합니다. 그런 미사일의 예시로 종종 이게 약간 정확한 자료가 좀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인터넷에 신문 기사에 슬쩍 언급만 하고 이런 식인데요. 그런 거 예시로 흔히 이야기하는 미사일, 여러 가지 미사일이나 레이더 감지기 같은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소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짧게, 소자가 더 짧게, 이렇게 더 짧게, 커지면 더 의미가 짧게, 있습니까? 더 짧게 진짜 저희 하나만. 이제 맞춰야 돼. 마지막 하나만 제발. 학 과장님이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제발. 지금 개강했잖아요. 학 과장님. 제발요. 그 정도로 제발요. 하나만. 3분. 예, 3분. 예. 진짜 더 짧게 할게요. 네. 근데 이것도 진짜 재밌는데 너무 아쉬운데. 예. 진짜 3분. 예. 이렇게 텔루륨이 쓰이고 있는데 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텔루륨이 쓰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쓰이고 있는 출처는 가장 가까운.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겠지 뭐. 19세기 중반에 프랑스의 과학자인 장 샤를 아나타스 펠티에라는 사람이 예. 어떤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했느냐. 전기가 흐르는 정도가 다른 두 개의 물질을 붙여놓고 거기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그럼 전기가 어떤 데는 잘 흐르고 어떤 데는 잘 안 흐르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차이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온도의 차이도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식으로 읽어서 펠티어 효과라고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를 펠티에 소자, 펠티어 소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이걸 전기를 걸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네. 한쪽은 따뜻해지고 한쪽은 차가워집니다. 예. 이거를 뭔가를 냉각시키는 용도로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 냉각기, 냉각장치. 쿨러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데에 이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이 비스무트하고 텔루륨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경우 있고요. 예. 가끔 가다가 초소형 냉장고라든가 냉방 장치 같은 걸 이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아주 조그만데, 아주 조그만데, 이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윙 하는 이런 소리도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시원하지? 대신에 겉면은 막 뜨끈뜨끈해요. 이런 거는. 예. 왜냐하면 펠티의 소자의 원리 자체가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따끈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게 왕왕 쓰이고요. 가끔 가다가 이 신문 기사 같은데 좀 재미있는 발명품 같은 걸로 나오는 것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에어컨 조끼를 개발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봤다. 그 입는 조끼인데 입고 있으면 시원하다. 봤어요, 그런 봤어요. 개발한 분 계시거든요. 예. 그거를 진짜로 에어컨 같은 설비를 막 우겨 넣어가지고 조끼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게 무겁고 돌아갈 때마다 막 시래기 같은 거 막 돌아가고 이렇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 펠티의 소자를 이용해가지고 냉방 조끼 같은 거 만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재용 회장님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에서 우리는 진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 냉장고에도 이 펠티오 소자를 이용하는 이 냉장고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요? 시제품이지만 그런 거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냉각을 크게 안 하고 쪼만쪼만하게 하는 이런 제품으로 사용되는 용도로 제습기 같은 거 있죠. 예. 특히 소형 제습기 같은 거. 예. 에어컨 돌리면 제습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어컨 돌리면 제습되는데 에어컨 같은 거를 간단하게 작게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펠티오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에어컨까지는 아니고 제습기 정도만 만드는 경우 이런 제품도 꽤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활용도가 많네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걸로 그냥 끝낼게요. 진짜 이거 그렇죠.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72초, 60 아니 43초만. 43초면 가능하죠. 43초. 그래서 43초 이것도 너무 아쉽다 근데. 이 펠티의 소자를 역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펠티의 소자는 이 전기를 걸어주면 차가운 부분과 따뜻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죠? 근데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따뜻한 마찬가지로 텔루리움 비스무스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차가운 부분하고 따뜻한 부분을 갖다 대주면 역으로 전기가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전기를 만든다. 근데 이게 아까 되게 민감하고 좀 작은 정도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만 뜨끈하게 해줘도 이게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하신 그 선생님 연세대학교에 교수님 계시고 한데 극단적으로는 체온의 온도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옷 같은 형태로 이걸 입고 있으면 체온으로 저절로 전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 전기를 뽑아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거 충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옷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죽어가지고 뭐 몸이 식기 전까지는 무한 충전이 되는 거죠. 야, 너는 그게 충전이 잘 안 돼. 이거를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시고 이걸 약간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거를 좀 체온이 4분 동안 해주시지. 그리고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실험적인 용도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좀 더 현장에서 사용되는 걸로는 이걸로 우주의 너무 아쉽다. 길게 얘기해야 되나? 나중에 우주의 아이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길게 얘기할게요. 인공위성이나 우주 탐사선이나 화성 탐사선 퍼서베어런스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를 만들 때도 텔루림을 이용한 이 열전 효과,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이 효과를 이용해서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도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 너무 아쉬우신 거 알겠는데 이거 왜 구독자한테 손가락질을 하시는 거예요? 원소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52번째 원소 텔루리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안전 귀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